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파란만장 그 자체예요. 작정하고 이야기하자면 주말 연속극 못지 않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비교적 풍요로운 집안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연구원으로 굉장히 엘리트셨어요. 덕분에 저도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자랐고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 2등을 놓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재능이 많아도 사람을 보는 눈이나 판단력은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거더군요. 저는 다른 재능이 넘치는 대신 사람을 보는 눈과 판단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저는 제가 원하던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제 꿈은 어릴 때부터 판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법대에 합격하고 난 뒤 19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한 저에게 보상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도 대학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 테니 제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듣고 보니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꼼짝없이 공부만 해야 할 텐데 저도 뭔가 색다른 걸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아직 성인도 채 되지 않은 제가 홀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뭐든지 하라고 했던 말은 취소라고까지 하면서 말리셨어요. 하지만 저도 완강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반기를 들며 우겼어요. 결국엔 제가 이겼고 저는 입학을 한 달 남겨두고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한 달 동안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녔어요. 유럽 배낭여행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에요. 하루하루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어떤 것도 계획되어 있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세상에 혼자 덜렁 서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흥분되고 즐거웠습니다. 배낭여행을 일주일 남긴 어느 날 마지막 여행지였던 영국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유럽에 여행을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만 30년 전만 해도 유럽의 아시아 여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한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행하는 동안 한 번도 한국 사람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영국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신기하게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멀지 않은 도시의 한 식당이었는데 한국 음식도 아니고 술을 파는 집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술집인지 모르고 아무 가게로 헐레벌떡 들어갔는데 술집이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곧장 나가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에 끌려 저는 그대로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바로 저의 첫 번째 남편 승철이에요. 그 사람은 마이크 앞에 서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콜라를 한 잔 시키고 1시간이 넘게 그 남자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무슨 용기가 났는지 남자의 노래가 끝났을 때 저는 다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한국인이라는 말에 둘 다 서로 놀라서 그 자리에 앉아 2시간을 넘게 떠들었습니다. 승철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국 여자애가 혼자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저는 한국 남자가 혼자 영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승철은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집안이 힘들어서 대학을 휴학하고 돈을 벌러 영국에 왔대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모두 다 한국에 집에 보낸답니다. 저는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했어요. 우선 빚을 지더라도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을 버는 게 이익 아니냐고요. 제 말에 승철은 웃었습니다. 저더러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 없지 않느냐고 되물으면서요. 나 같은 지방 출신이 서울에서 대학 다니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 줄 알아? 등록금은 문제도 아니야. 한 달 생활비가 없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지경이라고. 더군다나 나한텐 아들 같은 동생이 있어. 승철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세상을 너무 몰랐습니다. 승철은 저와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어머니가 바로 얼마 전에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셔서 홀아버지와 이제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남동생이 있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승철은 고작 고등학교 졸업한 여자애가 어떻게 배낭여행을 혼자 왔냐고 대단하다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말이 배낭여행이지. 사실 저는 한 달 동안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좋은 숙소, 좋은 비행기 타며 여행을 다녔어요. 매일매일 부모님과 하루 한 번 통화도 했고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들이 다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호기롭게 여행하겠다고 나서기는 했지만 결국은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 가질 수 없었던 거니까요. 그날 밤 이후 저와 승철은 말도 안 되게 가까워졌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만나 지금까지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새 일주일이 아니라 10년은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친해졌어요.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로의 이야기까지 모두 다 나눴으니까요. 런던에서 일주일 동안 저는 승철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껏 해보지 못한 일탈을 누렸습니다. 술을 배웠고 담배도 펴봤어요. 물론 둘 다 저에게 맞지는 않았지만 승철이 아니었다면 평생 해보지 않았을 것들을 해본 거죠. 승철은 저에게 뭐든지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하는 건 뭐든지 다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만남인 만큼 헤어짐은 빨랐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헤어질 때도 너무 아쉬워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승철은 학교 입학식까지 단 며칠이라도 더 있으라고 했고 저는 승철에게 한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둘 다 이기적인 소리였죠. 그렇게 헤어진 저와 승철은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어요. 그때와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고 달랑 서로의 집 주소와 학교 이름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적인 만남이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더군요. 제가 학교를 한참 다니던 1학년 시절 어느 날 승철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학교 교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승철은 저를 잊지 못하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언제 나올지 몰라 3일 내내 같은 시간에 학교 앞에 와서 하루 종일 기다렸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첫사랑은 저를 구렁텅이로 몰아갔습니다. 저의 첫 연애는 얼마 되지 않아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느냐고요?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저는 부모님과 등까지 졌어요. 제가 승철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철저히 숨겼기 때문에 부모님은 제가 남자를 만나는지도 몰랐다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너무 놀라 쓰러질 뻔하셨어요.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나쁜 놈을 만나 사기라도 당한 줄 아셨죠. 부모님은 저를 설득하셨어요.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임신이 웬 말이냐고요. 저는 승철에게 정신이 빠져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승철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했어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뭘 하든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으니 그 일도 당연히 알아서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임신한 저도 저였지만 승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인사를 드리러 승철과 함께 집에 왔는데 부모님은 승철의 겉모습만 보고도 싫어하셨습니다. 머리를 염색해서 샛노란색에 옷에는 치렁치렁 이상한 것들을 달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대학교도 휴학 상태였고 아직 군대도 다녀오질 않았으니 도무지 봐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네는 직업도 없어 학교도 안 나와. 더군다나 이제 군대도 가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 딸을 달라는 건가? 아버님이 우선 식만 올리고 살집 구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순영이랑 아이 책임지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철은 아버지에게 대놓고 집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새 식구 살아보겠다고요. 하지만 그런 무책임한 말로는 저희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었죠.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순영이 서울대 법대생이야. 사법고시 준비해서 판사들애한테 집에서 자네 뒷바라지나 하고 애나 키우라는 소린가?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어차피 배부르면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니는데 그 전에 휴학하고 집에서 사법고시나 준비하는 게 낫겠어. 어머니는 절대 제 공부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며 승철에게 집에 들어와 대릴 사위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으면 승철에게 아이를 키우라고요. 저는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도와주실 수 있을 때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면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사법고시에 붙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세 식구 사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요. 그런데 승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승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승철에게도 홀아버지와 어린 남동생이 있었어요. 지금도 대릴 사이라면 남자들이 학을 떼는데 그 시대에는 자기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처가에 들어가 산다는 건 있을 수 없었죠. 더군다나 사이한테 대놓고 집에서 애나 보라는 것도 말이 안 됐고요. 우리 집으로 내려가자. 어차피 당신 배도 불러오고 사실 준비하려면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잖아.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랑 내 동생이랑 다섯이서 살아보자. 내가 농사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식구 먹여 살릴게. 승철의 말에 저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부모님 곁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라고는 없는데 뭘 알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뱃속의 아기가 승철의 아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겠지만 승철과는 사이가 나빠질 거라고 판단했어요. 무엇보다 저와 승철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승철의 말대로 했습니다. 순영이, 네가 남자한테 미쳐서 머리가 어떻게 됐구나. 편한 길을 놔두고 굳이 그 시골 촌구석에 가서 개고생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순영아.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보자. 그냥 차라리 승철인지 뭔지랑은 헤어지고 아버지랑 같이 아이 키우면서 살자. 아버지가 너 사시 보는 대로 바로 변호사 사무실 차려줄게. 부모님은 저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셨지만 저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집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이 선택이 저의 실수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승철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20살에 임신한 딸이 뭐가 예쁘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저희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 식사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당에 앉아서도 내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아버지와 어린 시동생을 보고도 연신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그러고도 도저히 안 되겠는지 시아버지를 설득하였어요. 사돈,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더는 제 딸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무례함을 무릅쓰고 저도 그냥 다 이야기할게요. 김서방이 절대 대리사위는 싫다고 하는데 제발 좀 설득해 주세요. 우리 딸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하게 자라서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 제가 데리고 있게 해주세요. 사돈이 아들 뺏기는 것 같아 아까우시면 저희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시골에 새 집이라도 하나 지어드릴까요? 듣는 내내 민망해 혼났습니다. 어머니의 급한 마음도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대리 사이로 데려오겠다면서 보상을 하겠다뇨. 똑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가 무슨 사고방식이면 그런 소리까지 하실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다 끝난 이야기 좋은 날 왜 하고 그래요. 저는 승철과 시아버지 눈치가 보여 어머니의 허리를 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좋은 날은 무슨. 내가 언제 너더러 시집가라고 했어. 하루라도 빨리 시험 합격해야 할 애가 시골 촌구석에 박혀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는 이제 아예 시아버지와 승철이 보이지 않는 건지 흥분해서 말을 쏟아내셨어요. 어린 시동생은 음식도 못 먹고 슬슬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요. 그때 승철 얼굴을 보니 화가 났는지 붉게 타오르고 있더군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어머니에게 그만하시라고 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인자한 얼굴로 웃어 보이셨습니다. 사돈, 똑똑한 딸아이 다리 묶였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래도 이왕 우리 집으로 가기로 한 거 제가 책임지고 우리 며느리 잘 살피고 공부도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돈, 너무 태평하신 거 아닙니까? 사돈이 우리 딸을 돌보긴 뭘 돌봐요. 사돈 둘째 아들이 고작 이제 돌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우리 딸이 사돈 둘째 아들까지 키우느라 고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돈이 무슨 걱정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제 아들들은 제가 알아서 잘 키울 수 있어요. 우리 며느리도 제가 잘 돌볼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시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더 불안해하셨습니다. 지풀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서 꿈같은 소리를 한다고요. 반면 저는 그날 시아버지를 뵌 게 처음이었는데 마치 이전에 뵌 적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했습니다. 승철이 나이에 비해 항상 진득하고 차분한 게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시아버지를 닮았더군요. 저는 계획대로 승철을 따라 시골로 내려왔어요.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골에 내려온 첫날 저는 후회했어요.
어머니 말대로 새로 집을 지어달라고 할 걸 그랬습니다. 승철이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다는 시아버지의 집은 정말 집이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됐어요. 얼마나 낡았는지 집에는 곰팡이가 가득하고 지붕은 다 무너져가고 있더라고요. 시골에 내려오자마자 승철은 아이 키울 돈을 벌어오겠다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사실 그때가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승철에게 배는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승철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눈 딱 감고 1년만 배 타고 돌아오면 2, 3년 생활비는 거뜬히 벌 수 있다고요. 제 입장에서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게 승철과 살고 싶어서 이 시골까지 내려온 건데 결국은 승철이 떠나고 저만 남게 됐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승철이 바다로 떠나고 몇 개월은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우겨서 이 시골까지 온 것이니 서울에 계신 부모님께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시아버지와 어린 시동생과 의지하며 살아야 했죠.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어른들 말이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나 봐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당신의 아들들도 며느리인 저까지 알아서 돌보겠다고 하신 시아버지께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지금까지 도대체 어린 시동생을 어떻게 키우신 건지 새벽이면 본인은 일하러 나가버리셨어요. 어린 시동생과 저만 집에 놔두고요. 저는 설거지 한번 해본 적 없이 시집 와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당장 돌짓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저는 며칠 어린 시동생을 돌보다가 그만 탈이나 몸살이 났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자마자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시동생이랑 둘이 못 있겠다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얼굴이 싹 변했습니다. 여기가 아직도 너네 친정인 줄 아니? 시집 왔으면 며느리로서 할도리를 해야지. 어디서 투덜거리고 있어? 저는 그 순간 제가 결혼식 날 보았던 시아버지가 맞나 싶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제가 몸도 무거운데 시동생까지 키우는 건 무리라고 다시 한번 말하자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남편은 돈 벌어 오겠다고 위험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배 타고 있는데 아내라는 게 애 하나 못 키우겠다고 징징거려? 너희 친정부모는 널 그따위로 가르쳤냐? 친정부모님 말씀까지 하시는데 저도 듣고만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여기서 저희 부모님 말씀이 왜 나와요? 아버님이야말로 본인 아들이면 본인이 키우셔야지 왜 저한테 떠넘기세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사시 통과해야 승철 씨도 마음 편히 살 거 아니에요. 사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린 게 발랑 까져서 우리 아들 꼬셔서 임신한 주제에 사시는 무슨 수로 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얌전히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면서 애 낳을 준비나 해. 시아버지는 철저하게 두 얼굴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도와 일당을 받으며 일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시아버지라면 사람 좋다고 다들 칭찬했습니다. 거기다가 승철이 배를 타기 전 함께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와 승철이 쓸 방을 미리 다 청소하고 도배도 새로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제가 쓸 책상이라면서 시장에서 새로 사다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철이 배를 타고 나가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저는 그날 이후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울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해야 할 공부는 산더미였고 돌쟁이 시동생은 툭하면 울고 보챘습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밤새 시동생을 돌보고 낮에는 시동생이 잠들 때마다 틈틈이 공부했어요. 어떨 땐 시동생이 자지 않아 등에 업고 서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부모님께 연락하고 싶어도 집에 전화가 없었고 전화를 하려고 시내까지 나가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은 나가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시아버지가 저에게 돈을 일절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장을 받아주면 그걸로 생활해야 했어요. 정말 감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그의 시험에 합격해서 이 집을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인생의 가장 끔찍했던 날입니다. 아이를 잃었어요. 아침부터 배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동생과 저뿐이었죠.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지를 못하니 어린 시동생은 제 얼굴을 연신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눈물이 나더군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래도 둘이 붙어 있었다고 저를 알아봐 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 저는 결국 유산했어요.
시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하혈하며 쓰러져 있었고 어린 시동생은 펑펑 울고 있었답니다. 병원도 제대로 없는 동네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하마터면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으로 갔어요. 당시 의사 말이 앞으로 아이를 갖기 힘들지도 모르겠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 배를 탄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바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배 안에서 통화가 아예 안 되고 남편이 육지에나 도착해야 전화를 하니 이야기할 곳이 없었죠. 그런 와중 더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의 구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이를 잃은 게 제 잘못이라네요. 그러게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집에서 얌전히나 있으라니까 주제에 공부한다고 나대더니만 결국은 사고를 치네 쳐. 의사 말이 이제 몸도 망가져서 애를 못 낳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네가 아주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는구나. 그전 같으면 저도 똑같이 소리 지르며 바락바락 대들었겠지만 그때는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인지 친정 부모님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시아버지가 일하러 나간 틈에 성치도 않은 몸으로 시동생을 안고 시내에 나가 친정에 연락했어요. 제가 아이를 유산해서 몸이 많이 상했다고요. 거기다가 시아버지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같이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서울에 있으라고 했잖아. 안 그래도 몸도 약한 애가 유산까지 했으니 얼마나 아플 거야. 기다려. 엄마가 당장 데리러 갈 테니까. 진작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어야 했어요. 제 딴에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해결하라고 했는데 변수가 생겼으니 생각을 바꿔야겠다 싶었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우선 친정에 가 있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시아버지는 악연인지도 모르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말입니다. 다음날 친정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내려왔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주무실 때 미리 짐을 싸서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 나가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린 시동생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안 계실 때 집을 나가려고 해도 이제 말도 제법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기까지 하는 시동생을 혼자 두고 저만 서울에 올라갈 순 없었어요. 결국은 시아버지가 일터에 나가기 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승민이 도련님 데리고 가세요. 저 이따가 친정 부모님 오시면 따라 올라갈 거예요. 미리 언질도 없이 제가 친정에 올라간다고 하자 시아버지는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시골렸으면 너는 이제 우리 집 귀신이야. 어디 감히 친정에 올라가기로 올라가. 며느리라고 집에 들어와서 한 것도 하나 없이 밥만 축내놓고 이제는 뭐? 집을 나가?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냐? 시아버지는 얼굴에 힘줄까지 바짝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금방이라도 얼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댁 앞에 도착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제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시아버지에게 똑같이 소리를 지르시며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못 데려가게 했습니다. 아들이 올 때까지 저도 여기 있어야 한다고요. 사돈, 우리 애 얼굴 좀 보세요. 애가 핏기도 하나 없고 살이 쪽 빠진 게 너무 안쓰러워서 도저히 여기 둘 수가 없네요. 고집 그만 피우시고 순영이 데려가게 해주세요. 당신은 우리가 우리 애 데려가겠다는데 왜 사정을 해? 저기요 사돈, 결혼식 날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딸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애가 죄수도 아니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 가둬두고 사돈 아들이나 키우게 한 거예요? 실랑이 끝에 어머니는 저더러 차에 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거실로 나온 어린 시동생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더러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저를 못 말리게 말리던 시아버지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놀라서 시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일이 바로 제 인생에 있어 두 번째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셨다네요. 하늘도 정말 무심하십니다. 정말이지 저에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 내려와 남편이 배를 타러 나가고 나서 저는 매일 밤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그토록 바랬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왔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이의 유산 소식과 시아버지의 죽음을 동시에 접하고 놀라 돌아왔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전과 같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나 있던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제 딴에는 제 입장에서 설명했는데 남편은 하나도 들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쨌든 남편도 아이를 잃고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든 저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셨지만 저는 남편 곁에 있겠다고 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부부이니 함께 있어야 한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일도 안 하고 밖으로만 돌았어요. 하다 남편이 배를 타고 벌어온 돈까지 다 떨어지게 생겨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남편 마음이 돌아오길 바랬어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 사법고시를 2번이나 떨어졌지만 계속 끈을 놓지 않고 공부하며 시동생을 살뜰히 키웠습니다.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면 남편이 돌아올까 싶어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매일 아침이면 시내에 나가서 집에 돌아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매일 어디를 가는 건가 이상해서 뒤를 밟았어요. 그런데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나간 사람이 이상한 건물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간판에는 로카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설마 노래를 부르러 다니는 건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로카페라고 적힌 그곳은 막상 들어가 보니 콜라텍이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가 음료 마시고 춤추며 노는 곳이요. 그런데 잠시 뒤 제 눈앞에 말도 안 되는 그림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웬 여자랑 딱 붙어서 밖으로 나가길래 쫓아갔더니 글쎄 계단 밑에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남편이 배를 타고 떠나 있던 1년 동안 저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다들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들 했죠. 젊은 남자가 배 타고 외국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분명 딴짓을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바보처럼 저희의 사랑을 믿은 거죠. 그런데 모두 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제가 알던 승철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온 시동생을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저는 아무래도 남편과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어요. 사실 낮에 당신이 콜라텍에 들어가는 모습 봤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피곤하다는 듯 인상만 쓰고 있었죠.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나를 두고 그러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너야말로 내가 없는 동안 어떻게 했길래 이 사단을 만들어? 애까지 유산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까지 죽여? 네가 그러고도 내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 순간 저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잃은 것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날 남편과 소리를 지르며 몇 시간을 싸웠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에게 심한 말만 퍼부느라 감정만 더 상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미 끝난 관계라는 걸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정했습니다. 남편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인생이란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바닥을 보이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남편이 말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심하게 다툰 다음 날 언제 나갔는지 집에 없길래 또 콜라텍이나 갔나 보다 했는데 그날 밤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상함을 눈치챈 제가 남편의 소식을 수소문했어요. 저는 남편이 말도 없이 또 배를 탔나 싶어 함께 배를 타는 동료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아니랍니다. 저는 순간 머리에 스치듯 떠오른 것이 있어서 시동생을 데리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가는 걸 보았던 콜라텍에 갔습니다. 보이는 사람마다 남편을 아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때 콜라텍에서 봤던 여자와 둘이 야반 도주를 했다네요.
알고 보니 그 여자 남편이 콜레텍이 있는 시장 상가 주인인데 그 상가를 멋대로 팔아먹고 그 돈을 가지고 둘이 도망갔대요. 동네에서 젊은 남자가 아줌마 꼬셔서 도망갔다고 온 천지에 소문이 나 있었어요. 저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승철, 그 인간이 이런 인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동생을 버리고 가냐는 말입니다. 정말 인생이라는 건 코미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바닥을 찍은 와중에 저에게도 당근 하나는 주시더군요.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제가 사법고시에 드디어 붙었다고요. 그랬습니다. 3번의 도전 만에 제가 사법고시에 붙었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딴 여자와 야반도주를 한 상황인 말이죠. 저에게는 바닥에 주저앉아 좌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정리하고 서울에 올라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여전히 문제는 시동생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어린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결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시동생을 데리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쩌겠어요. 제가 아이를 잃고 제 아들처럼 몇 년을 키웠으니 제 자식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저는 제가 시동생을 걷어 키우기로 했어요. 저는 서울로 올라와 급한 대로 친정 부모님 댁에 갔어요. 제 상황을 다 들으신 친정 부모님은 펑펑 눈물을 쏟으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저를 내쫓으셔도 할 말이 없겠다 싶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꼭 안아주시니 그것만으로도 위로되더군요. 그날 이후 저의 인생은 다시 또 180도 달라졌어요. 사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긴 했지만 사법고시에 붙고 서울에 올라왔을 당시 그땐 나이가 고작 25이었어요. 나름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을 대로 겪었지만 저는 아직 한창 예쁠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겪었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연수원에 있는 동안 부모님께서 시동생을 살뜰히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변호사로 일했어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 사실 이미 수많은 경험을 한 덕분에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꽤 이름을 좀 날렸습니다. 특히나 바람난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더 위자료를 뜯어내주는 그런 변호사로 유명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아예 없었어요. 나쁜 새끼도 그런 나쁜 새끼가 없었죠. 저는 아예 남편을 잊고 살았습니다. 시동생도 부쩍 자라 성인이 됐어요. 시동생도 어린 나이에 많은 일을 겪어서인지 나이에 비해 항상 성숙했습니다. 제가 키운 덕에 머리도 좋아서 시동생도 저를 따라 법대를 갔어요. 로스쿨에서 삭실히 공부했습니다. 시동생은 사실 왜 제가 본인을 키우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사실 어른인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감당하고 살았나 싶은데 어린 시동생이 그 사실을 다 알게 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죠. 시동생은 말이 없고 참 묵묵해요. 가끔 보면 너무 말이 없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잊고 있었던 제 남편 승철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시신이 한 구 발견됐는데 DNA 결과 김승철 씨로 밝혀졌고 호적상 가족이 저뿐이라 연락했다네요. 저는 시신이라는 말에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동생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시동생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신은 정말 제 남편이 맞았어요.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다가 사망했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한참 동안 방치됐다가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다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시동생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시동생은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손까지 벌벌 떨더군요. 그러더니 경찰에게 부검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동생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뒀어요. 저희는 경찰서에 가서 간단하게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부검이 끝났다며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시동생은 충격이 컸는지 전보다 훨씬 더 말수가 줄었어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형 때문에 뭘 저렇게 힘들어할까 싶으면서도 시동생이 걱정됐습니다. 더군다나 시동생은 공부를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시동생을 걱정하느라 밤잠까지 설치니 부모님은 시동생도 이제 성인인데 제가 언제까지 데리고 살 거냐고 이제 슬슬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동생을 꼭 자식처럼 대하는 것 같아 걱정하시면서요. 그런 소리를 처음 듣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저는 화도 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호칭만 시동생이지 저에게는 아들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20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던 남편의 행방을 찾았으니 저는 차라리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과의 서류도 정리됐어요. 남편 사망신고를 하고 돌아오는데 시동생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제야 남편에게서 진정으로 벗어난 것 같아 홀가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동생은 검사가 됐어요. 집도 독립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처럼 너무 뿌듯해 시동생 얼굴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왔죠. 너무 대견해서요. 시동생이 검사가 된 이후에는 자주 보지 못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집에 통 오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속이 후련해야 하는데 자꾸만 외로웠습니다. 정말 자식을 출가시킨 부모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저의 헛헛한 마음에 불씨를 키운 남자가 있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주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저와 함께 일하던 변호사의 의뢰인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자의 아들이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했는데 승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는 사무실을 오다 가다 만났는데 저에게 은근슬쩍 데이트 신청을 해서 몇 번 만났습니다. 남자는 홀로 아들을 키우는 돌싱이더라고요. 남자는 나이에 비해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자상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남자를 만나는 거라 그런지 저는 금방 빠져버렸습니다. 이 나이에 주책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랜만에 하는 연애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 있었어요. 제 연애 소식에 저보다 더 신난 건 부모님이셨습니다. 제발 당신들이 죽기 전에 제가 남편이랑 오순도순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면서요. 부모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도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은근히 고백하기도 했고요.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께서 굳이 시동생에게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이야기하셨나 봐요. 뜬금없이 시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저더러 남자친구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형수, 남자 보는 눈 없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데 무조건 내가 만나야지. 약속 잡아요. 내가 꼼꼼히 보고 판단해 줄 테니까. 시동생은 항상 저를 걱정했습니다. 저야 한번 결혼에 실패하기도 했고 일도 바빠서 남자 만날 생각은 없었던 건데 시동생은 제가 본인 때문에 지금까지 남자를 못 만났는지 알더라고요. 본인이 평생 저에게 짐이 되어 미안하다는 말을 자꾸 했어요. 저는 그런 시동생을 안심시켜주려고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남자의 아들까지 해서 넷이 함께 식사하기로 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동생이 남자와 남자의 아들을 보자마자 인상을 꾸기며 저를 식당에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절대 저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된답니다. 형수, 저 남자는 무조건 안 돼. 저 남자랑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엮이면 안 돼. 당장 헤어져.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알아듣게 이야기해야지. 지금 당장 말해줄 순 없지만 내가 곧 밝혀줄게. 그러니까 결혼은 꿈도 꾸지 마. 시동생이 웬만해서는 흥분하는 애가 아닌데 저러는 걸 처음 봐서 저도 놀랐어요. 그날 식사 자리는 결국 취소했습니다. 시동생의 말이 걸려서 저는 남자에 대해 좀 알아보기로 했어요. 남자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었는데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사업하면서 그 정도면 사람 좋다는 말까지 들었죠. 그러던 중에 저는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남자가 어느 날 집 앞에 왔는데 제가 평소 갖고 싶다고 했던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사서 차에 리본과 꽃장식까지 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프로포즈 선물이라면서요. 함께 나간 부모님은 차를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자는 사실 크게 무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자의 조건을 듣자마자 부모님은 결혼식을 밀어붙이셨습니다. 내가 말했지. 네가 결혼하는 모습만 봐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제발 이번만큼은 부모 말 좀 들어. 저는 시동생의 말이 자꾸만 걸렸지만 부모님 말씀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제발 이번만큼은 부모님 말 좀 들으라는 말이요. 제가 20살에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 생고생을 했던 걸 생각하면 이번엔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맞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정을 내리자마자 곧바로 시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시동생이 왜 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시동생답지 않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 남자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나이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결혼을 섣불리 결정해요. 그렇게 남자가 좋아요? 순간 저도 화가 나더군요. 저더러 언제든 남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제 나이까지 운운하더니 마치 제가 남자에 환장한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좀 컸다고 진짜 내 시동생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제가 화를 내니 시동생도 아차 싶었는지 목소리를 낮추며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만 시동생 말이 자신이 그 남자 뒤를 캐고 있답니다. 저에게 아직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그 남자 아들이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뭔가 석연치 않답니다. 시동생이 현재 조사 중이니 저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 놀라 시동생을 다그쳤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에다가 네 사건도 아닌데 그걸 다시 조사하면 어떡해. 언제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더니만 막상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싫은 거야? 저는 이제 막 검사가 된 초임이 자기 일도 아닌 일까지 왜 조사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간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와 시동생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퉜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시동생이 했던 말이 신경 쓰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 한 번 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식을 올렸어요. 시동생에게 전화도 하고 청첩장도 보냈는데 시동생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시동생이 많이 서운한가 싶어서 저도 걱정됐는데 결혼식 날까지 시동생이 나타나지 않으니 저도 서운하더라고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어. 자기가 너 없었으면 지금 어디서 살아있지도 못했을 텐데 기껏 먹이고 키워서 검사 만들어놨더니만 결혼식 날 코빼기도 안 보여?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시동생을 더 괘씸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시동생에게 어떻게 했는지 누구보다 옆에서 다 보셨으니까요. 신혼여행에 가서도 내내 시동생 생각에 저는 기분이 울적했습니다. 누구보다 시동생에게 축하받으며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줄 알았던 끔찍한 일을 또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에 갈 때 제가 로밍을 안 했어요. 여행 가기 전까지도 너무 일에 치여서 힘들었던 터라 신혼여행만은 좀 쉬고 싶어서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핸드폰이 요란하더군요. 부재중 연락이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부재중이 찍힌 연락처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더군요. 시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시동생이 살던 원룸 주차장, 시동생의 차 안에서 발견됐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동생에게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아직 그대로 병원 안치실에 있더라고요. 장례도 못 치르고요. 제가 너무 울고 있으니 남편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냐고 궁금해했어요. 사실 남편은 시동생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시동생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이야기해야 하다 보니 굳이 하지 않았거든요. 소개하려고 했던 날도 시동생이 멋대로 가버려 인사 못했고요. 그래서 그제야 지난 세월 저에게 있었던 일 모두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시동생이 검사라는 이야기까지 모두 다 했어요. 남편은 이야기를 듣고도 저에게 너무 고생했다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장례식 날 남편이 시동생 이름을 보더니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이나 사진을 보며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워낙 너무 울어서 정신이 없던 와중이라 그 점에 대해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시동생이 살던 원룸을 정리하는데 웬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에는 형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헐레벌떡 봉투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웬 사건 파일과 제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처럼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편지는 형수님, 제가 만약 죽게 된다면 이 서류를 다 공개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형수님이랑 결혼한 그 남자 악마예요.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헤어지세요. 편지에 적힌 내용은 구구절절 시동생이 저를 걱정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대로 서류 봉투를 들고 제가 아는 검사랑 검사들은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저와 연수원 동기지만 사이는 별로 안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당시에 부장검사였어요. 그 친구에게까지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이미 증거는 이 봉투에 다 있으니 제발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요. 동기 좋다는 게 뭐야. 제발 내 남편 구속 좀 시켜줘. 네, 저는 제 남편을 제 손으로 파멸시켰습니다. 사건은 이랬어요. 남편 아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될 수도 있었던 그 녀석이 지나가던 여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그만 여자를 밀어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들은 억울하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남편의 아들이 추행하려고 하다가 저지른 거라고 주장했죠. 상황을 지켜본 증인이 있다고요. 그런데 피해자 측 증인이 법정에 나서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됐고 말입니다. 그런데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던 증인이 바로 저의 전남편 승철이었답니다. 시동생이 남편이 죽고 얼마 뒤 우연히 남편이 어떤 사건 증인이었는데 법정에 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시동생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조사했는데 석연치 않았던 점이 많았던 거죠. 남편이 방에 불을 질러 사망했는데 신기하게도 남편 집만 타고 다른 집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답니다.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시동생이 조사했는데 누군가 불을 끄고 사라진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전 남편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사건을 깊숙이 파고들다 보니 사건의 피의자와 그의 아버지까지 보게 된 거예요. 바로 현재 제 남편과 아들을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시동생은 제 결혼식 직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남편의 아들이 상습적으로 밤길에 혼자 다니는 여자들을 위협해서 추행하다가 신고당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일일이 큰돈으로 합의하고 마무리돼서 조서에서 누락되어 있었던 거죠. 시동생이 준비해둔 증거를 바탕으로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전 남편과 시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검사가 제 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자수했어요. 아들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써서 증인을 죽게 했다고요. 기껏 사건이 다 마무리됐는데 한 검사가 또 패해치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죽게 했답니다. 남편과 남편의 아들은 현재 재판 중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자 편지까지 보내왔습니다. 제발 용서를 구할 기회라도 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남편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 제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시아버지가 살았던 집에 내려와 있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낡은 집에서 먹고 자며 제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후회만 하다 잠드는 게 일상이지만 도저히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질 않네요. 혼자 우두커니 누워 매일 혼자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직접 자서전을 쓰듯 한번 글로 옮겨보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이 조언 댓글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진짜 인생사 모르는 일이라지만 요즘에 제가 이런 선택을 해서 살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처음 남편과 만나게 됐을 때만 해도 저와 그 사람의 미래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상상도 안 했어요. 일단은 그 당시에 조금 부끄러운 기억을 말하자면 제가 좀 더 남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대학에서 만났는데 저보다 선배 오빠로서 꽤 똑똑하기도 했고 여기저기 눈에 띄는 사람이었답니다. 둘 다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전 기계를 잘 못 다루고 셈이 느린 편이라 늘 어리버리하게 헤맸었어요. 그런 저에 비해 이 사람은 엄청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는 데다가 모든 만능으로 하니까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절 얼마나 잘 가르쳐줬는지 몰라요. 유진아, 너 왜 또 이걸 헤매는 거야? 아이고, 이리 나와봐봐. 오빠가 가르쳐줄게.
일단 하나씩 하다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니까. 자, 이제 마우스를 이쪽에 대고, 그래, 그때는 이걸 쳐야지.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눈을 다정하게 맞춰주는데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때부터 완전히 반해버렸고 낮이나 밤이나 이 사람 생각에 늘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근데 왠지 저 혼자 착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둘 곳도 없고 정말 어째야 할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상담도 했었답니다. 당시 같은 과 친구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어서 곧잘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지 말고 영호 오빠한테 한번 슬쩍 떠보듯이 얘기해봐. 그 오빠 인기 진짜 많은 것 같아. 너는 모르겠지만 여자애들 몇몇만 모였다 하면 다 영호 오빠 얘기만 하는 것 같더라. 내 남친은 그 형 왜 인기 많은지 모르겠대. 아무튼 너도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금방 뺏길 수 있으니까 빨리 방법을 찾아봐. 이 말을 들으니까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제 눈에 봐도 그 오빠는 또래 여자애들이 무척 좋아할 타입이었고 틈만 나면 주변에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영어도 얼마나 잘하고 발음이 좋은지 가끔 디자인 프로그램을 하다가 영어를 쓸 때 보면 정말 제 눈에서 하트가 다 쏟아질 지경이었어요. 한창 눈치를 보던 중에 저는 용기 내어서 말을 했어요. 영호 오빠, 나 이거 너무 어려워.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에휴, 또 모르겠어. 유진이 너는 진짜 몇 번을 알려줘야 되냐? 왜 집에 가서는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럴 거면 학원을 다니던지. 답답해하는 오빠에게 저는 주변 여자애들이 듣지 못하도록 아주 소리를 죽여 작게 말을 했답니다. 오빠가 계속 나 전담으로 가르쳐주면 안 돼? 다른 애들 말고 나만. 응? 그러자 이 둔한 오빠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얼굴이더라고요. 뭐야, 나도 지금 하기 바쁜데 언제까지 애들만 가르쳐주고 앉아있냐?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알아서 찾는 거야. 이때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아주 크게 용기를 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쩌자고 그런 말을 한 건지 진짜 도망가서 어디 물에라도 뛰어들고 싶다니까요. 저도 참 어렸던 거죠. 내 살 길은 오빠가 알아서 해주면 안 돼? 평생? 정말 두 귀를 열고 들을 수도 없을 이런 끔찍하게 유치한 말을 건네놓고 저는 차마 눈을 뜰 수 없어 계속 감고 있었어요. 아마 이 고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대참패를 기록하며 다음 날부터 학교에도 다닐 수 없을 것이고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이만한 대축제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꽤 확률이 좋지 않은 게임을 걸어두고 숨죽인 채 짧게 정적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힐끗 뜨고 쳐다보니 이 사람 얼굴이 엄청 빨개진 거예요. 그러면서 눈도 못 쳐다보고 계속 다른 데만 쳐다보면서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에는 똑 부러지고 야무지던 사람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고백에는 익숙하지 않았었나 봐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물쭈물대더니만 결국에는 완전히 승낙을 하더라고요. 나라도 괜찮으면 아무튼. 그러면서 다시 빈 화면을 가리키면서 마우스를 잡으라고 하는데 어지간히 머쓱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둘 다 킥킥거리고 웃다가 빵 터져서는 아무런 작업물도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바보 같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급속도로 자타공인할 만한 연인이 돼서 어딜 가던 함께 다녔고요. 많은 여자 선후배들 그리고 또래들로부터 질투 어린 눈길을 받게 됐어요. 당시에 저보다 더 어린 여자애들이 엄청나게 붙어서는 여자친구가 있어도 괜찮으니 만나달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 제가 나름 만족을 했던 건 그런 실없는 소리를 들을 때 꽤 선을 정확하게 그었다는 거예요. 골키퍼 있으면 골이 안 들어가냐니. 그건 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다른 데 알아봐. 난 관심 없어. 이러면서 딱 선을 그어주니까 저는 더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괜히 우리 엄마를 부추겨가지고 반찬을 만들어달라 뭘 해달라 하면서 그렇게 갖다주고 살뜰히 챙겼었답니다. 적어도 연애를 할 무렵에 저희 시어머니는 둘이 결혼까지 간 사이는 아니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한테 제법 잘해주셨어요. 깍듯하게 인사도 하시고 저를 되게 위해주는 듯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이고, 우리 영호 먹으라고 뭐 이렇게 많은 걸 보냈어.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유진이는 참 손이 야무지네. 어쩜 음식도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대? 응? 시집 가면 아주 야물딱지게 살림도 잘하겠어. 이렇게 잘 챙겨주듯 말씀을 하시니까 전 자연스럽게 우리 둘의 미래를 그려보게 됐답니다. 둘이 그렇게 만남을 가지는 동안 이 사람은 일찍이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못지않게 빠른 취업을 했고 둘이 적당한 나이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저를 약간 불안하게 했던 게 이 사람은 그렇게 결혼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저랑 만나온 세월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빠릇빠릇하게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먼저 묻고 해야 하나 싶어 답답했었고 심지어 저는 그때 같은 회사에서 저에게 고백을 해온 남자 직원도 있었어요. 유진 씨,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실제 아는 사람이긴 한 거야? 한 번도 회사 앞에 데리러 온 적도 없잖아. 나라면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여자친구 있으면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겠다. 아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데리러 와야지. 불안해서 어떡하냐고. 다른 남자들이 치근덕거릴 거 생각하면 신경도 안 쓰이나 봐. 몇 번 저한테 이렇게 추파를 던지더니 제가 반응을 안 하니까 나중에 아예 노골적으로 티를 내더라고요. 이봐 유진 씨, 그러지 말고 그 남자친구 버려. 내가 볼 때 그 친구는 자기 여자한테 아주 무심한 타입인 것 같아. 결혼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런 타입들이 결혼하면 더 여자 힘들게 한다니까. 자기밖에 몰라. 자고로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야 되고 여자도 자기를 엄청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한 거야. 유진 씨한테 잘해줄 남자가 여기 있는데 왜 방향을 자꾸 잘못 잡는 거냐고. 이러면서 자꾸 제 눈치를 살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남자친구였던 제 남편은 당시 다니던 직장이 힘들다고 고통을 토로하긴 했어요. 이제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직장 상사가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술을 마셔대고 엄청 괴롭힌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 저도 어느 정도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서 잘 표현을 못했고 혼자 꾹꾹 참기만 했었답니다. 그렇게 지치고 있던 차에 저도 하필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저를 챙겨준 건 남자친구가 아니라 앞서 말한 직장 동료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서 챙겨주고 이러니까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약이며 죽이며 이것저것 사다 주는 모습에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서 그때는 저도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내 옆에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상태로는 저도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을 불렀고 나름 쓰린 속을 안고 말을 했어요. 오빠,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각자 다른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나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어. 맨날 나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너무 지치네. 어렵게 말을 하고 자리를 떴는데 그때 정말 꽤나 울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붙잡고 안 된다며 울길래 둘이 아주 대성통곡을 했었네요.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이제 헤어질 수 없다면서 오열을 하는데 그냥 두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 아주 이상한 흐름이지만 이렇게 어영부영 결혼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본래 결혼할 생각까지는 없었던 사람인데 저랑 헤어진다는 상상을 하니까 결국 답은 결혼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나요. 그렇게 해서 둘이 작은 신축형 빌라를 얻게 됐고 이때 어머니가 무리해서 해주신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 초반에 어머니가 저희에게 일정 상황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니네들 갑자기 결혼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긴 한데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여윳돈이 얼마 없어. 영우도 취업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집을 구할 돈이 있겠어. 어느 정도 내가 보태주긴 하지만
그래도 니네 이 정도는 갚아야 해. 본인 형편이 좋지 않고 노후에 쓸 돈을 끌어오는 셈이니 금액의 얼마 정도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부터의 돈은 너희가 다시 되갚아야 한다고 하도 강조를 하시길래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었어요. 돈이야 뭐 둘 다 벌고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잘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어쩜 얼마 시간이 오래 지나지도 않아서 상황이 바뀌는 걸까요? 남편은 대뜸 신혼 7개월 무렵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직장을 왜? 잘 다니던 곳을 왜 그만둬? 오빠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내 동기애들 얼마나 용쓰는지 몰라? 아니 왜 그러는데 잠깐 이유 좀 말을 해봐. 아직 뭐 일 저지른 거 아니지? 다행히 이때 사직서를 낸 것도 아니긴 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본 뒤 저는 결국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런 상사한테 걸려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나름 이때 패기가 있었던 건지 그딴 상사가 있는 회사라면 그만두게 하고 좀 쉬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금전적으로 한창 고생을 해보니까 괜히 쉬게 했단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곧장 텀을 길게 두지 않고 바로 일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너는 일단 이런 상황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이번에 일을 좀 겪었어. 자세한 얘기들을 그동안 안 하니까 너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지? 당시 남편은 맨날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신혼인데 둘이 마주칠 일도 적은 상태로 툭하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약간 다투기도 했었거든요. 나도 늦게 들어오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리고 너무 회사 다니기 싫고 역겹고 하여간 언젠가 너한테 얘기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마 알았으면 넌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을 거고. 아니 대체 뭔 얘기인데 일어나 있는데 상황이 진짜 최악이긴 했어요. 근데 그럼 팀을 옮기면 됐을 텐데 이 상사가 꽤 높은 어르신들과 친한 사람이라서 거의 회사의 뼈대나 마찬가지인 인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리 옮겨 다닌다고 해도 그 인간 손바닥을 피할 순 없겠더라고요. 정 부장 있잖아. 그 사람 진짜 최악이야. 어쩜 그렇게 가정에 있는 인간이 지저분하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니까. 툭하면 접대한다면서 술 끌고 다니고 이상한 데 데리고 다니고 아주 거기 사모님한테 일러 바치고 싶어서 죽겠다고. 나는 맨날 근처 끌려가서 힘든 일을 겪을 뻔했어. 그런 역겨운 경험 또 하고 싶지 않아. 듣자 하니 유흥을 너무 좋아하는 인간이라 툭하면 남자 직원들을 그렇게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혼자만 놀기는 싫다면서 유부남이건 미혼이건 간엔 따지지도 않고 남자 직원들과 못된 짓들을 하러 다닌다는데 듣는 내내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은 술도 약하고 여러모로 그런 쪽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했었다지만 그러다 보니 아주 제대로 찍혔다나 봐요. 나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만두는 게 나아. 이러다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너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나 좀 쉬면서 일자리 알아보려고 하니까 나 좀 믿어주면 안 돼? 이 말을 듣고서 남편이 핸드폰으로 그 정부장 사진을 보여주는데 진짜 액면가는 아주 멀쩡한 좋은 남편이자 아빠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이 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내가 야근이며 술 접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바른 말을 했더니 내 얼굴에 서류를 집어 던지는 거야. 와, 진짜 죽을 맛이더라.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는데 이때는 제가 봐도 좀 위험하다 싶었어요. 여차하다가 이러면서 우울증 심하게 오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문제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감정 기복도 엄청 심하고 부모님이 무척 고생을 하셨어요. 저는 남편의 부모님도 아니고 한낱 아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견뎌낼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때 회사에서 바쁜 건 똑같았고 밀려드는 업무에 엄청 지쳐 있었거든요.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둘 다 너무 빽빽하게 살지는 않길 바랬어요.
오빠 생각이 그렇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힘들면 오빠가 잘 판단해서 정리해. 이참에 좀 쉬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오빠 그동안 엄청 바쁘게 살아왔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남편은 고민하다가 그 주 안에 정리를 하게 됐고요. 나름 회사에서 만류하고 잡았다던데 아주 고집스럽게 뜻을 내비치는 바람에 결국 그만두게 됐나 봐요. 저야 아쉬운 게 왜 없었겠어요. 단순히 남편 연봉만 보면 첫 직장으로 그 이상 가는 곳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것이었어요. 대신 근무 시간이 꽤 긴 편이었고 그렇게 오래 일하고 시달리니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적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엄연히 몇 달간 제가 벌어먹이는 상황이 되니까 슬슬 일을 늘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실업 상태가 생각보다 점점 길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윽고 한 6개월이 넘어가게 되니 저는 잠옷바람에 남편을 보고 한마디 하게 되더라고요. 저 오빠, 혹시 일 안 할 거야? 이 말을 꺼내기까지 저는 엄청나게 많은 말들과 시간들을 머릿속에서 또 짓이기고 짓이기다가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되게 예민한 상황에 들려서 그런 건지 남편은 아주 퉁명스레 대꾸하더라고요.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 나라고 뭐 아무 생각 없겠어? 계속 찾아보는데 마땅한 곳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해. 들어갔다가 또 그냥 나올 순 없잖아. 마지막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그냥 잠깐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급한 마음으로 직장 찾아 들어갔다가 또 빨리 그만두고 나오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참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적당히 한계점이 있는 거지. 이날은 참았지만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러가니까 저도 폭발하게 되었답니다. 왜냐면 저 역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고지서 같은 거라도 날라오는 건 저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벌어오는 생활에 마치 적응이라도 된 마냥 당연한 듯 그런 고지서들은 한켠에 밀어두더라고요. 오빠, 이거 고지서 봤어? 세금이 매달 이렇게 나와. 우리 절약해야 돼. 어머니한테 갚을 돈도 있잖아. 그러자 남편은 또 삐딱하게 반응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그냥 넘길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도 안다고 했잖아. 얼마 전에 면접도 받고 그러는데 잘 안 돼.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 오빠, 이제 그런 말은 좀 그만해.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출근도 하고 적당히 대책을 세워야지. 상황은 알겠지만 자꾸 감정만 호소하면 어떡해. 어머니는 매달 나한테 연락 오셔서 꼬박꼬박 돈 보내라고 하시지. 진짜 은행보다 더 타이트한 것 같아. 이쯤 되면 얼른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던 게 적어도 대학 다닐 때 무렵에 저를 챙겨주던 그때의 모습과 너무 달라진 거예요. 사실 그때에 비해서 이 무렵 때도 시간이 꽤 흐른 편이긴 했었지만 그렇다 쳐도 이게 뭐예요. 결혼하고서 1년 가까이 저한테 모든 걸 일임하고 잠옷바람으로 집에만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한번 호소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저 본인 아들 편만 드시는 거예요. 영호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냐. 네가 좀 상황 봐가면서 적당히 모른 척 해줘. 남자들이란 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쪼는 것 같으면 더 도망가고 싶은 거라고. 네 남편 날개 피게 해줘야지. 그렇게 자신감을 다 깎아버리면 어떡해? 행여라도 네 남편한테 빨리 취업하라고 닥달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실 거면 어머니나 저한테 다달이 들어가는 돈 닥달을 하지 마셨어야 할 텐데 남의 집 딸 돈은 조금도 귀하지 않으신가 봐요. 한 번은 제가 한 달 밀린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때는 집에 찾아오셨다니까요. 남편은 태평하게 옆에 소파에 퍼들러져 있고 말이에요. 얘, 이달 돈 안 보내줬더라? 그걸 까먹으면 어떡하냐.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보내, 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보내라. 내가 그래야 안심이 돼. 신경 쓰여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잖냐. 노인네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해야겠어? 정말 얼마나 질리던지. 사실 까먹은 게 아니라 돈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더 기한을 두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비상금을 깨가지고 그때 눈앞에서 입금을 해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보고는 본인 아들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남편도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었는지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갑자기 어디서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어디? 언제 면접을 보러 다녔었대? 당황해서 묻는 저에게 남편은 머쓱하게 웃더니 자기도 할 건 한다고 꽤 생색을 내더라고요. 이게 생색을 낼 일인가 싶었지만 어쨌든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나 싶어서 그냥 아무 말 않고 조용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람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서 한 3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그날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이번에는 팀장들이랑 다 잘 맞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말이야. 유진아, 내 말 좀 들어봐. 남편은 자켓만 대충 벗어놓고 소파에 털썩하고 눕더니 정말 쉬지도 않고 회사 욕을 하는 거예요. 새로 같이 일하게 된 사람들도 싫다. 팀장들도 싫고 주차하다가 싸웠다는 둥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걸까요? 이런 상태로라면 남편은 그 어디에서도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오빠, 그래도 좀 견디고 해야지. 나도 그 정도의 힘듦은 있다니까. 그래도 다녀야지 어떡해. 둘이 벌어서 어머니한테 이 집 때문에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우리 생활비는 매달 고정지출로 나가잖아. 그러자 이런 레파토리가 지겹다는 듯 남편은 짜증을 냈고 우리는 그때 꽤 큰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때부터였을까요? 조금씩 저는 남편에게 실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전 이때 남편이 제법 자존심을 지킨답시고 아무리 깨지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사를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얼마 지나서 보니 이후로 한 2달이 지났을까요? 남편은 이미 회사를 그만둬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시기도 심지어 저한테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던 시점에 이미 그만둔 것이었더라고요. 이건 어머니의 말실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 영호는 집에 있지? 아까 뭐 가지러 온다고 했는데. 당시 회사에 있다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서 저는 기절할 듯 놀래서 대꾸를 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왜 집에 있어요? 회사에 있겠죠. 그러자 어머니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을 이어가시다가 뒤늦게 남편이 입단속을 했던 게 생각나셨는지 갑작스레 말이 없어지시더군요. 얘는 영우신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회사에는 또 이상한 또라이 같은 팀장이 있다며. 아유 하여간 거기도 잘 그만둔 거야. 야 요새 뉴스 봐라. 괜히 회사 안에서 원한 생기면 이상한 범죄까지 저지르고 아유 그 부모들은 어떻게 산다고. 어머 아니 아이고 내 정신이야. 저기 그럼 유진이 너는 몰랐던 거냐? 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또 직장을 그만둔 것도 미칠 것 같지만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회사를 다니는 척을 했었던 거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한테만 얘기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또 자기 아들이 욕먹는 거 싫으니까 잽싸게 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가 자꾸 사사건건 트집 잡고 욕하지만 않아도 영호는 진즉에 좋은 직장 갔어. 그러게 네가 마음 좀 편하게 해주지 그랬어. 너 말이야, 잔말 말고 이따가 영호 만나면 절대로 모른 척 해야 된다. 그 녀석이 너가 안다는 거 알면 더 기지개도 못 피고 힘들어할 거야. 아우 그래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냐 서로 간에. 그냥 쉬쉬 해주는 게 좋은 거야. 그러는 어머니는 아버님이 몰래 주식하다가 걸렸을 때 정말 사생결단을 낼 듯 싸우셨다면서 역시 본인 배에서 나온 아들은 안쓰러워서 못 견디겠나 봐요. 아무튼 저는 그때 집에 가서 아주 난리 부르스를 피워놨고 남편이야 곧 죽어도 할 말 없으니 그냥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단하게 경고를 했어요. 내가 치사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빠가 지금 나한테 정말 너무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 나도 다리가 부르트도록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나 이제 내 월급 전부 다 나누기는 힘들 것 같아. 어떻게든 오빠가 일을 하던지 아니면 비상금을 내던지 아님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다달이 갚는 돈을 좀 줄이던지 알아서 해봐. 나 더 이상은 내가 버는 거 온전히 다 못 줄 것 같아. 당시 저는 월급이 300 좀 될까 말까 한 상태였어요. 신혼부부 둘이 산다지만 외벌이로 절대 여유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갚으라고 하신 돈이 달마다 100만 원씩 들어가고 둘이서 살고 있는 생활비를 제가 아무리 아낀다 쳐도 쉽지 않았어요. 금세 바닥이 나버리고 어떤 때에는 제가 결혼 전 모아두었던 자금까지 손대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지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은 제 손에 쥐어지는 게 정말 조금도 없었어요. 친정에서도 얼마 저를 보태주시긴 했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하여간 저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이때 알겠다고 말은 하더니 내내 사람이 삐져가지고는 답도 잘 안 하고 뾰루퉁해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를 더 궁지로 내모는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이때 전 잠깐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었어요. 정말 어디 말하기도 창피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물어봤었다니까요. 거기에 제가 적었던 글을 일부를 올려보자면 대강 내용이 이래요. 남편이 저 몰래 비싼 게임기를 사버렸는데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닐까요? 현재 남편은 신혼 초 7개월 차부터 지금까지 쭉 백수인 상태예요. 몇 번이나 취직을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시댁에 갚을 돈도 있고 돈은 많이 나가는데 이 사람은 전혀 개념이 없어요. 세금 고지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본인 비상금으로 엄청 비싼 게임기를 사서 숨겨놓은 걸 걸렸어요. 정말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이쯤에서 아기도 없을 때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어요. 거기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남녀가 모두들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다들 꽤나 제 입장을 공감해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혼을 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있었고 남자들은 같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봐주라는 거예요. 그때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어 저는 조금 참아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분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런데 남편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렇게 숨겨둔 게 아닐까요? 이번이 처음이라면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2번 이런 꼴 보면 이혼하겠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산 거 잘 갖고 놀라고 하시고 취업 빨리 하라고 이제 명분 좋게 압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을 보니까 사실상 글이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이미 사버린 걸 어쩔 수 없고 실망한 이유가 이래저래 많긴 하지만 그것 갖고 이혼을 얘기하긴 좀 섣부르단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매번 취업 얘기하는 거 서로 예민했는데 이 건수를 저당 잡아서 취업을 종용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상황이 역전됐어요. 맨날 삐져있더니 그제서 집안일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맨날 공부한답시고 독서실을 다녀 점심을 사 먹어 커피도 꼬박 사 먹어 우울하다고 게임기를 사고 물건을 사고 할 거 다 하더니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썩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건 아니었고 일이 좀 많아지다 보니 이직을 하던지 뭘 하던지 일단 퇴사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에게 굳이 허락받을 얘기도 아니었지만 일단은 너무 힘들어서 말을 꺼냈는데 이때 남편 반응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좋게 말해서 재밌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철딱선이 없고 낯짝이 두꺼운 거였어요. 뭐라고? 야, 그렇게 대책 없이 그만두려고 하면 어떡해. 안 돼, 아직 더 일해야지. 나도 아직 직장 못 구했잖아. 돈은 누가 버냐고. 오빠가 그걸 지금 할 말이라고 생각해? 나는 무슨 경주마처럼 계속 뛰어다니는 말도 아니고 쉬면 안 돼? 그럼 오빠가 일해서 벌면 되잖아. 어쩌라고. 우리 둘은 갈수록 감정적으로 치달으면서 싸움을 거듭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은 도통 쉽게 풀어나가기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전 결심을 굳히고 과감하게 퇴사를 했고 어머니와 남편이 계속해서 볼멘 소리를 해대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드디어 저도 쉬어보게 되었고 친정 식구들도 만날 겸 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언니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늘상 혼자 사업구상이니 어쩌니 하면서 아주 바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언니가 결혼을 포기하게 된 데는 그 전 남자에게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건 여기서 딱히 할 얘기는 아니니까 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친정에 갔는데 언니가 되게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유진아, 나 전부터 생각해온 사업이 있는데 너도 같이 하지 않을래? 엄마랑 나랑 좀 생각이 맞아떨어지긴 하지만 엄마는 안 한대. 힘들다 나. 역시 이런 건 젊은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하는 게 최고지 뭐. 응? 아이, 돈 투자하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네 시간이랑 아이디어를 여기 좀 같이 줘봐. 언니가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저에게 부탁을 해온 것은 바로 밀키트 사업이었어요. 언니는 그쪽의 판매 경로를 잘 알고 있어서 자신 있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언니가 믿음직스러운 건 옛날부터 되게 똑순이었어요. 언니는 이미 30대 초반부터 조그만 빌라를 갖고 세를 주고 있을 정도로 엄마 아빠가 조금도 걱정을 하지 않는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언니가 사업 제안을 하니까 저도 조금은 솔깃하더라고요. 이때 쫓아다니면서 대충 언니가 제안하는 일들을 많이 지켜봤는데 주변에서 꽤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래 쉬어서 뭐하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남편에게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언니의 덕인지 우연히 우리의 시너지가 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창업 관련해서 마케팅이나 경영 관련 도와주는 사업도 언니가 따냈었고 거기서 도움 주시는 분들의 교육들을 통해서 연계하다 보니까 길이 착착 열리더라고요. 같이 협업해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머리 맞대고 같이 식재료며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끝도 없이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제가 전공으로 여기고 천직이라고 봤던 디자인보다 이쪽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중엔 더 나아가서 직원도 한 명 고용해서 회계 쪽으로 맡기고 저는 끊임없이 마케팅 쪽 일이며 잡다한 것들을 맡아서 언니와 함께 경영을 해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을 하면서 저는 돈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남편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이땐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아, 짜증나. 또 카드 긁었어. 고깃집? 미친 거 아니야. 10만 원이나 긁었네, 진짜. 제 말을 들은 언니는 웬만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터라 좀 화가 많이 난 듯 하더라고요. 유진이 너 이번에 우리 밀키트 이거 식당 차리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 전에 내가 말한 거 생각해봐. 언니의 말에 제가 뜨끔했던 건 언니는 제 부인 제 남편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걸어서 막말을 하는 것도 옆에서 듣고 남편이 전화해서 이거 사도 되고 저거 사도 되냐고 묻는 모양새를 계속 봐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언니는 저한테 아주 묵직하게 한마디를 던졌었거든요. 유진아, 너 왜 그런 인간이랑 사냐? 남자가 돼가지고 자기 여자 하나 먹여 살릴 줄 모르는 인간이랑 왜 사냐고. 어우, 답답해. 지금은 그냥 같이 사는 날수나 좀 채우고 시간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이혼해. 세상에 좋은 남자들 널리고 널렸어. 아휴, 넌 하여간 결혼 잘못한 거야. 당장 내키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이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던 때에 제 스스로 이혼을 남편에게 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언니의 제안대로 우리는 자그마한 카페 같은 식당을 하나 차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선 정말 다양한 것들을 팔고 고객들과 소통도 하고 가끔 업체 교육도 나가는 등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이때 배달 같은 것도 하려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저는 도움을 청했었답니다. 집에서 놀고 먹는 인간이니 이런 거라도 좀 해주려나 싶었어요. 아, 뭐야, 배달? 그런 걸 어떻게 해? 나 요즘 면접 보러 다니느라 바쁘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이건 말이야 말인 거지. 하기 싫으니까 거절하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여전히 생활비는 제 돈으로 낼 생각하고 있고 생활비 명목으로 계속 이거저거 긁어내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벼르고 있다가 저는 들어가서 카드를 뺏고 대판 싸우게 됐는데 이놈의 인간이 저랑 싸운 것도 모자라서 그런 내용들을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간 잠잠한 듯 했던 어머니는 저한테 뭐 안부차 전화했다고 하지만 할 말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 나다. 들어보니까 너 요즘 그 사돈 아가씨랑 하고 있는 식당이 잘 된다며? 니네 어떻게 사는지 얘기는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이걸 내가 영호 통해서 들어야겠어? 아휴, 암튼 그렇게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있다며? 너한테 그런 재주가 있는지 난 몰랐다 정말.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싶던 차에 어머니는 뭔가 제 버릇을 잡겠다는 듯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둘 중 누구라도 잘 보면 된 거지. 왜 그렇게 남편 코를 못 눌러서 난리냐 너는? 왜 자꾸 영호를 괴롭히는 거야? 아휴, 제가 아주 자신감이 다 없어지고 땅바닥까지 꺼져버렸어. 보고 있는데 짠해 죽겠다 정말. 이제 이런 말은 저한테 짜증 수준도 안 되고 적당히 흘려 넘기려던 차에 어머니는 한창 더 발전된 헛소리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언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기가 막혀서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받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너 돈 그렇게 잘 벌면 이제 어느 정도 네 CM이도 좀 챙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대박이 나고 돈벌이가 잘 된다며. 아주 돈을 쓸어 담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때까지 네 CM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아니 남들은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가 그렇게 달마다 용돈을 갖다 바치고 해도 모자란다던데 말이야. 전 듣다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옆에서 듣던 언니가 일을 멈추고 놀라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네? 용돈이요? 제가 왜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피땀 흘려서 식당 꾸려가고 있는데 그게 왜 어머니랑 상관이 있어요? 언니는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걸 보자마자 일그러지는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작게 속삭이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니네 시어머니? 진짜 미쳤네, 이 할망구가? 전 조용하라고 손가락으로 일단 입을 가렸고 어머니랑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충 전화를 마무리하려는 걸 알았는지 어머니는 괘씸하단 투로 얼른 본인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야야야!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왜 대답이 없어? 다달이 용돈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보통 다들 500~600은 준다더라. 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500 정도면 딱 계산이 맞을 것 같아. 그 안에 원래 갚고 있던 100만 원 빼면 400 아니야? 영우 말로는 뭐 유튜브인가 뭔가 어디에도 식당 나왔다며. 한 달에 6천, 7천만 원씩 벌고 있으면 그 정도는 뭐 아주 쉽지. 안 그러냐? 대체 뭐가 그렇게 쉬운 돈이라는 건지 잘 납득이 안 됐어요. 전 6, 7천씩 버는 게 아니라 순 매출을 그렇게 찍은 거고 심지어 그것도 남편한테 말한 적도 없어요. 유튜브 나와서 스치듯 인터뷰했던 내용을 남편이 찾아보고는 그걸 또 자기 엄마한테 말했었나 봐요. 생각해보니 그걸 믿고 생활비 쓰는 씀씀이까지 늘려가지고 그렇게 써댔던 것가 싶고 제가 볼 땐 카드를 뺏긴 게 이 전화의 원인인가 싶었어요. 본인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으니 어머니를 통해 용돈을 요구한 다음 그 금액 중 얼마를 또 자기 엄마한테 받아내서 쓰려는 수작인 것 같더라고요. 차마 자기 입으로 카드 돌려달라고 하거나 본인 생활비 얼마 달란 소리를 할 수 없으니까요. 어머니의 힘을 빌려서 저리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진짜 화가 치밀었어요. 대충 머릿속으로 이런 계산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젠 제가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 돈 500이 그렇게 쉬워 보이시면 어머니 아들 보고 나가서 벌라고 하세요. 왜 제가 그 돈을 어머니한테 드려야 하는데요? 언니는 본인이 전화를 뺏어서 말을 하겠다며 잔뜩 성이 나 있었는데 제가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놔두라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힘들게 혼자 외벌이하면서 그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면서 생활비 보태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아들이 결혼 생활 내내 돈 안 벌고 있는 거 누가 제일 잘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조금 더 미안한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진짜 눈 깜짝 안 하고 그런 큰 돈 달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는 이때 자기도 조금 말문이 막혔던 건지 대꾸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말하다 보니 저도 목이 메이고 한이 맺혀서 많이 막 엉키고 설키기 시작했어요. 콧물 다 쏟아가면서 소리를 내지르게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모르시겠어요? 정말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 와, 어머니 정말 대차게 실수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실래요? 이렇게 제가 몰아세우니 어머니도 움찔했던지 대뜸 계획을 수정하시더라고요. 아주 졸렬하게 말입니다. 야!
너 그렇게까지 말하는 게 뭐야? 내가 뭐 어쩌라고 하디? 너 돈 없고 죽겠다는데 달라고 안 했어. 나는 분명히 너 잘 된다고 들었다고. 내가 축하도 해줬잖아. 너 고생했고 잘했다고. 잘하니까. 돈 잘 번다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언제 없는데 뭐 도둑질을 해서 가져가기랬냐? 뭐랬냐? 그건 네가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러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나 생각을 어머니 멋대로 덮어씌워서 단정 짓는 거예요. 슬슬 저는 질려가기 시작했고 일도 바쁜데 이렇게 가족들 싸움이나 시비에 휘말리는 게 너무 피로하게 느껴졌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지 어느새 2달이 넘었고 커피로 연명하면서 겨우 의식을 깨워갈 때였는데 말이에요. 참다 못한 저는 그렇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참고 참았던 말을 남편 본인이 아닌 어머니에게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듯 놀랐던지 바로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돈은 제 거고요. 어머니 드릴 이유가 없어요. 갖고 싶으면 어머니 아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나 본데 어머니 무서워서라도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해야겠어요. 앞으로 언제 어떤 날마다 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어쩜 우리 가족들도 저한테 그런 액수를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당당하게 달라고 하세요? 저 이 사람이랑 이제 이혼할 거예요. 그리 아세요.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언니는 잘했다며 아주 손으로 양쪽 따봉을 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우리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행보를 징글맞게 싫어하던 사람이고 왜 이혼을 안 하냐고 답답해했었으니까요. 이때 어머니는 잠깐 멍해져 있더니 뒤늦게 따라온 궁상스러운 대답은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쩜 이렇게 구차하고 추해질 수 있는 건지 카드를 빼앗길 무렵 자기 아들과 아주 똑 닮은 모습이더라고요. 어머머머, 얘 좀 봐. 이혼? 이혼? 어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하는 거냐고? 아니, 그럼 됐고. 좋아. 그럼 500 말고 깎아서 300. 한 번에 내가 300으로 깎아놨어. 이렇게 내가 네 사정 봐주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간 말 진짜 못되게 한다 너. 이러면서 본인 분수도 모르고 가뜩이나 자기도 없이 살고 여유 없으면서 제 돈은 당연하듯 탐내시더라고요. 그게 본인 아들을 둔 덕에 저랑 이어지고 공짜 돈을 얻을 경로가 되는 거라면 당연히 잘라버려야죠. 그리하여 저는 미련 없이 이때 전화를 끊고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식당에도 찾아와서 본인이 잘못했다, 없던 일로 하겠다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이 말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저희 언니가 혼자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던 날에 듣게 되었다더라고요. 그때 제가 남편과 이미 별거를 하겠다고 맘먹고 나와 있었는데 잠깐 거래처 사람들 만나러 가느라 어머니를 보진 못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차를 끌고 와서 만나달라고 오긴 했지만 언니가 계속 돌려보내기도 하고 몇 번은 언니가 승질을 내고 망신을 줘서 내쫓기도 했더라고요. 나중엔 남편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걸 보니 전 더 마음을 홀가분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정말 찌질함의 극치가 흐르는 게 이런 인간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제가 예전에 어렸기 때문에 가능했더라고요. 유진아,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이혼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러지 말고 우리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고쳐보면 안 될까? 나도 지금 직장 알아보고 있고 면접도 준비하고 있어. 몇 군데 연락을 기다리는 곳도 있으니까 너무 야별차게 거절하지 말고 내 얘기도 좀 들어주라. 너만 받아준다면 나도 다 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 생각이야. 이 메시지 보면 나한테 전화해줘. 이런 내용을 보낸 이유 자체가 제가 받아줄 기대를 조금이라도 했다는 증표 같아서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리하여 답장으론 그냥 변호사 상담이나 잘하라고 했어요. 전 굽힐 생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똥줄이 타는지 아주 틈만 나면 전화질을 해대고 있네요. 그럴 배짱이면 식당도 한번 와봤을 법한데 여기까진 오지 않았답니다. 아무튼 지금도 늦은 감이 있고 그간 고생한 게 억울하긴 하지만요. 지금이라도 이혼을 결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식당을 차려서 승승장구하다 보니 그간 제가 얼마나 실속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더 느끼게 돼요.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